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십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00-4919번이고요. 네,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고맙습니다. 종목 고민되실까요? 서울 옵션이고요. 네. 매수가랑 13,200원에 20%인데요. 네. 이번에 하락장에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낮춘 건데 이 가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좀 높이신 상태네요. 그러니까요. 네. 서울 옥션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예상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나와서 리포트가 나와서 추가 매수를 해봤어요. 이번 하락장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 뭐 1%대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서울옥션은 네. 한 분만 부정이시고 네. 그래도 긍정과 중립이 다 나왔네요. 그럼 긍정을 좀 높게 들어주신 우리 네. 조홍수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던데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가도 좀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전까지는 그 서울 옥션 내지는 이 테마성으로 따지면은 그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코인 쪽 그쪽 네. NFT죠. 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솔직히 앞선 구간에서 안 좋은 선례가 있었다 보니까 NFT 투자 관련해서는 솔직히 실적 여부까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NFT 쪽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법한 이제 이슈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제 코인, 비트코인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좋은 상승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쇼커버린 형태로 숏포지션들을 전부 다 청산시키면서 지금 올라갔다는 강력한 상승세를 또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가면은 그 뒤에 소부장들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이 어찌 보면은 이전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이 실적이 좋고 이 미래가 기대돼서 올라간 거는 아니고 NFT의 테마성으로 올라간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일단 그래도 추가 매수는 하시면은 안 된다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20%라는 적지 않은 비중이 들어가 계신 상황인데 지금 코인주들이 최근에 시장에 주목을 받을 때도 서울 옥션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침착을 해보신다면은 조금은 주의하셔야 된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트코인 주목받으면서 CBDC 그리고 거래소 주목받고 마지막 차례가 NFT입니다. 최근에 게임주 위메이드 향으로도 어느 정도 NFT 내지는 토큰 쪽의 가격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테마가 돌 타이밍이 올 겁니다. 지금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그렇게 특출난 이게 눈에 띄는 수급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뭐 2거래일 어찌 보면 하루 빼고 한 5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잡았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이런 부분은 이제 지수의 상승과 좀 연동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지 이 종목의 미래성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감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옥션이라는 경매라는 특수한 이런 입장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프리미엄 제품군들을 다루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튼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경기가 좋아야지 이런 경매 쪽도 같이 화랑을 띠는 거는 당연지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는 마시고 지금 비트코인이 좋은 상황에서 만일 NFT 테마성이 돈다 내지는 지수가 반등을 일부 꾀한다라는 구간에서 지수 쫓아서 반등 나올 때 저는 그때 과감하게 본전가가 아닐지언정 일부 비중을 줄이시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에 너무 미래적인 이제 성장 가치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적절하게 반등세를 꾀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자. 시간 싸움 내외로 간다면은 암호화폐 가는 흐름과 동일하게 또 주목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적인 모멘텀 이제 받을 시간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서울 옥션 주가가 4만 원까지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정태근 팀장님이 유일하게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약간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봐야 돼요? 일단은 매도할 자리는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종목들이 꼭 팔면 올라가요. 공감하시죠? 이게 팔면은 꼭 팔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섣불리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서울옥션은 이제 개인적으로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거 증거 특권이라 가지고 STO 관련주로 이게 올랐었잖아요. 올랐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플랫폼이 증권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TO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플랫폼 운영을 하게 되면서 거기는 수수료를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옥션이 갔었던 건데 아무래도 증권사가 플랫폼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중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옥션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 이제 정부에서 이제 STO 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도권을 끌어들인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서울옥션이 뭐 영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뭐 증권사 쪽의 플랫폼이 아무래도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뭐 ELW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물식 상품도 그렇고 플랫폼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얹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유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솔직히 말씀 좀 애매해요. 일단 부정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부정을 좀 드린 거고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대 우스갯소리를 드렸죠. 일단 이건 꼭 팔면 나오면 반등 나온다고. 그래서 일단은 한 8,000원대만 깨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한번 유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손실을 최대한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000원 기왕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좀 더 버텨보시고 난 다음에 일단 10,000원 이상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목 상담하는 것이 지금 정해놓고 이게 쭉 이제 객관식처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10,000원 회복이 되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보유를 할까 팔까에 대한 상담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지만 네. 반등 시 매도하자라는 전략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다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냉철하고 자세한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또는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7월 달부터 네. 가을을 대비해서 한국가스공사를 모으고 있어요, 지금. 네, 7월부터 네. 매수를 하셨고요. 네. 네, 그럼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될까요?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가 보니까 2만 얼마지? 네, 한 2만 원 깜빡이- 정도대 아. 들어가셨고요. 네네네. 네, 그럼 그리고 비중은 몇 비중은- 퍼센트 되실까요? 19%이고요.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될까 해서요. 네, 계속 비중을 확대하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그거는 이제 겨울철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뭐 전쟁도 있고 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조금 더 제가 단가를 낮추고 이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어서요. 네, 혹시 정확한 매수가가 기억나실까요, 시청자님? 정확한 매수가가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2만 원대로 상담을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나시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막 끌려가지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네. 내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25,280원입니다. 25,280원이요. 알겠습니다. 네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국가스공사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도 세 분 모두 부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부정이신 건지 네. 추가 매수에 대해 부정이신 건지 궁금한데 일단 손정로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자회사에서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LNG 벙커링 동시 작업에 성공했다. 이게 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라가진 못했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돼요? 네, 확실하게 시청자님의 투자 포인트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가스 관련으로 가스가 오를 것 같으니까 어떤 그 수혜주를 사서 뭐 실적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투자금 시장에서 이제 가스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국가스공사까지 관심 안 오는 거죠. 보통 이제 개장 방송 진행할 때 원유 관련 종목이랑 가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제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를 잘하시는 분은 뭐 GSE나 대성에너지
어떤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S-Oil이나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이 주식이라는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실적과 주가가 항상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런 모멘텀으로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련히 따라가겠거니 한데 작은 자금으로 쉽게 움직이는 게 GSE나 뭐 흥구석유 이런 거고 네. S-Oil이랑 이 한국가스공사는 정말 이 선물가가 올라도 따라갈까? 이게 고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이제 뭐 주포 마음이다, 세력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부정을 드리지 않고 중립을 말씀드린 이유는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기업이고 PBR이 0.29. 그 다음에 이 모멘텀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린 예전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가격이 지금 3.4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이 개선됐을 때가 가스가 8달러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초장에 가스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가스 선물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 LNG 관련해서 자회사가 LNG 모멘텀을 보였을 때 실적이 반영될까? 저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수급동을 보면은 거의 한 2주 가까이 기관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외인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데 기관이 꾸준하게 저점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가스공사 긍정적으로 본다. 뭐 한국가스공사 중장기적인 보유에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세가 안 변하고 있죠. 저점을 지지할 뿐 맥점을 잡지 못하고 우상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가 부각되면서 가스 가격이 가만히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빠르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다시 또 그런 개별 종목을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그런 척도는 뭐 전쟁 유무, 뭐 선물 가격 변동 이런 것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뉴스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긍정적인 뉴스에 외국인과 기관이 소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좋으시고 비중은 전 추가 매수 의견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22,500원 말씀드리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26,500원 정도 잡고 26,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짧게만 보시고 종목 스위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윤택한 투자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무겁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목표 주가와 손절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야심차게 또 네. 비중 확대도 하셨어가지고 더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세 분 다 부정을 남겨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정태근 이사님이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이게 뭐 추가 매수를 지향하라라는 의견의 부정이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가랑 매수가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좀 반등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통화하시는 거 듣고 네. 들은 다음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라면은 요 종목보다는 차라리 경동나변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 주가가 왜 못 갈까요? 요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공공요금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연유로 한국가스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겨울철 수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손율 팀장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유가라든지 가스 관련돼 가지고는 아시겠지만은 테마주들이 극성이거든요. 극동유화 그리고 흥구석유 그리고 이제 GS 이런 종목들이 이미 강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그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겨울철 수혜로 이번 여름엔 너무 더웠잖아요. 아마 이번 겨울도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이 추울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경동나변이 만약에 저라면은 겨울철 수혜를 보고 들어간다라면은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지금 보고 계신 경동나변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 의견은 뭐 참고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체 매매하는 방안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경동 나비에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두 분의 자세한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고수고 홀딩스가요 50만 원 10%네요. 어떤 종목이요, 시청자님? 고수고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50만 원에 10%요. 50만 원에 10% 정도요. 네. 바닥인 줄 알아 샀더니 더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가격에서도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두 분이 나왔어요. 중립 두 분과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네. 반등을 해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뿐만 아니라 네. 2차 전지까지 조금 반등의 시그널을 주는 건지 이성훈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중립 의견을 들어주셨는데 어떤 쪽에서 긍정이고 어떤 쪽에서 부정일까요? 중립 의견이라는 부분은 이제 추가 매수는 좀 하면 추가 매수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부분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낫다라는 의미에서 중립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원래 이제 뭐 철강 쪽에서의 기업인데 이게 뭐 2차 전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거에 대한 이미지로 바뀌면서 주가가 좀 그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가 됐었고 그리고 3분기에 나오면서 이 뭐 자회사들의 어떤 2차 전지 쪽에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좀 제시가 되면서 주가가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포스코 그룹주들은 2차 전지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 드라이브를 계속 걸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철강 쪽에서의 뭐 시황은 어떤 경제적인 매크로 지표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신사업 쪽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당장 어떤 실적이 안 잡히더라도 이 몇 년 후에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차익에 전면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홀딩스도 주가가 지금 어떤 이 매도라기보다도 다른 2차 전지 주들 양극재 기업들 대비해서는 매도라기보다도 이 매수하는 주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매도가 조금 나왔을 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포스코 홀딩스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이 리튬 가격에 많이 좀 연동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리튬 가격의 반등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지금 50만 원대에서 정도 50만 원 정도의 매수 가격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추가 매수라기보다도 어떤 거래량과 함께 또 이제 2차 전기차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이건 2차 전지 소재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수주가 나와야 뭔가 투자 심리가 모멘텀이 바뀔 수 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들리고 있진 않지만 2차 전지 쪽에서의 뭐 또 대규모 수주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인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스코 홀딩스 역시 뭐 지주회사니까 지금 자회사들의 지금 목표 주가는 시적 전망도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매수를 해서 목표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도 저는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가 그냥 일반적인 이 중소형주도 아니잖아요. 뭐 대형주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포트에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의 이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지만은 양극재와 음극재 동시에 지금 잘 어떤 캐파를 증설하면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극재에 의한 주가에 대한 흘러내림보다도 양극재, 음극재에 의한 투트랙에 대한 소재 부분 쪽에서의 포트폴리오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뭐 포스코 홀딩스 지금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되 추가 매수는 좀 시간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조금 보유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어요. 네, 그럼 긍정 의견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의견 많이 들어주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러니까요. 오늘은
긍정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네. 그럼 조범수 팀장님께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좀 추세 전환이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잠깐 제가 긍정 들었었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혹시 부정 의견이신가요? 긍정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3분기 들어서 가지고 포스코 그룹주들 관련해서 이제 증설 이야기도 있고 캐파 증설 이야기도 이제 앞에서 다 설명해 주셨다시피 크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2차 전지주들 가장 중요한 문제점 하나가 바로 신용 부분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서 신용잔고 추이가 내려가면서 같이 주가가 동일시하게 흘러내린 모습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 텐데 지금 금투협에서 코스닥 신용거래 융자권입니다. 지금 일자 최대 이제 27일자까지 보여준 상황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오늘 거래일자권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지금 수치 살짝 내려간 수준일 겁니다. 신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완화가 되었고 일부 이제 최대한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런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알고 있으시다시피 결국에 미래성장 사업이고 지금 사업 성장 내에서 이미 궤도에 올라선 섹터 중에 한 섹터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되 이 시장의 흐름세가 이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쭉 우상향하기에는 그럼에도 어려울 겁니다. 새로이 이제 고가권 내에서 매물대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까지 돌파를 시도하는 건 그렇게 근 시간 내에는 기대하시면 안 될 겁니다. 시장의 흐름 맞춰가지고 2차 전지가 다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제 일으킬 만한 이제 11월 달 중에 이제 방금 우리 처음에 이제 언급했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별적인 그룹주들의 호재보다는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에 어느 정도 개인들의 수급 내지는 개인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이 매도세에 동참하실 필요 없이 50만 원이라는 평단가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다른 분들 비해서 나쁘지 않으신 수준입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퍼센테이지를 올려봤었을 때도 하락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좀 죄송합니다. 크네요. 한 20% 근접하는 수치가 되시는데 네. 이 정도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저는 충분히 버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반등 나오고 신용잔고 최대한으로 떨궈낸 상황에서 반등 나오면 같이 쫓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수 반등 나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국내 증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본전가 오시면은 일부 비중 좀 축소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기회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1월 달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면서 2차 전지 투자 관련된 심리 회복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고 신용도 많이 빠졌습니다. 관심 있게 아직 지금 마이너스일지언정 잘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 럭키배우님께서 포스코홀딩스 55년 만에 파업 뉴스 뜨던데라고 이렇게 맞아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대두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팀장님? 크게 파업을 한다고 해서 네. 임금 관련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어떤 주식이든 못 올라가겠습니까? 네. 2차 전지가 파업 부분 예전에 현대차가 한참 올라갈 때도 동일했었어요. 현대차 보시면은 파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현대차도 우상향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에 그렇게 악재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거 포스코홀딩스 이제 지금도 약간 더 쓰러지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재료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만약에 이게 단기적인 악성 재료로 받아들였었다면은 글쎄요 시간 외나 아니면 오늘장 주에서 그렇게 안 좋은 흐름이 빚어졌어야죠. 2차 전지는 전반적인 일단은 큰 하나의 섹터로 묶어서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저도 주가 확인해봤는데 네. 다행히 좀 밀리지 않아서 영향이 많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저희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아마 전화가 끊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57만 원입니다. 비중은 35%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20%가 넘게 밀렸잖아요. 맞아요. 네. 어닝 쇼크뿐만 아니라 이 실적 부진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던데 일단은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LG 생활건강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과 부정 두 분입니다. 네. 이렇게 좀 확 밀려버리면은 완전 공포감이 들거나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요. 찐 바닥이지 않을까 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좀 양립하는데 네. 우리 정태근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약간 손절해야 되는 구간일지 어떤 의견이세요? 중립이면 손절은 아니겠죠. 적어도 매도는 예. 아니겠죠. 일단 이것도 이제 의도하지 않은 뭐 장기 투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뭐 가격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57만 원 정도면 241선이 있는 부근인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벽이 돼 왔었거든요. 벽이 돼 왔었는데 일단 그거 이전에 이게 왜 안 가는지부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좀 해보자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슈 다룰 때 이성욱 차임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괜찮은 화장품주와 주가가 안 좋은 화장품의 차이점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유는 단 하나죠.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포함이 돼 있지만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 그래서 상반기에 뜨거웠던 기업이 있잖아요. CNC 인터내셔널, 잉그로드랩 이런 종목들 상당히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탈중국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북미 유럽 매출이 발생되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상당히 잘 갔었잖아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왜 주가가 못 갔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LG생활건강처럼 이렇게 급락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북미 쪽으로 돌파구를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지 매출 비중이 좀 미미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LG생활건강은 왜 그러냐? 북미 쪽에 이제 유럽 쪽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죄송하지만 조금 이제 속된 표현을 쓰면은 이번에 강군제의 재미를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매출자 다 변화, 광군제 이 두 가지 다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성비 좋은 제품들 그리고 고차원 해가지고 애국 소비 운동 이런 걸 내가지고 자국 제품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연유에서 주가가 못 간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LG생활건강도 그렇고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조금씩 변화가 매출 구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매출조 다변에 대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요 종목도 어찌 보면은 매도하시는 손절은 놓쳤다고 봐요. 57만 원에 사셨다라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 진짜 최악의 경우는 45만 원대 이탈할 때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이미 놓치고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시라고 하셔도 솔직히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장기 투자가 뭐 대책 없이 무작정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매출자 다변화 시도를 LG생활건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2년이고 3년이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립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유 의견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럼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조금 많이 크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이라도 탈출을 해야 할지 이성욱 차사님 부정 의견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주가가 거의 80%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 중소형주도 아니고 이런 대형주에서 이 정도 주가가 하락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그 LG생활건강의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숙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3분기 실적 어닝 쇼크라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뷰티 산업 쪽에서 이 마이너스 80%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LG생활건강의 이제 뷰티 사업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기대는 부분을 하루빨리 떨쳐버리고 지금 이제 많이 좀 바뀌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지만 해외 쪽으로의
어떤 국가에 대한 다변화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비중이 35%인 것도 저는 좀 걱정인 것 같은 게, 그 전에 어떤 정고점 수준까지도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 6배 가까이 뛰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그나마 좀 매수 단가가 지금 이제 57만 원 정도니까 지금 정도에선 추가 매수보다도 조금은 좀 더 기회를 줘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LG생활건강을 접근할 때 이 중국 쪽과 이제 연결 지으면서 이 LG생활건강의 주가를 살펴보는 부분은 지금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경기가 뭐 반등이 됐을 때 또 소비 지표가 발표되니까 어떤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 추가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중국의 그 국민들 자국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장품에 대한 특히 럭셔리 화장품 이거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가 예전만큼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뭐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 쪽에서의 기업들이 이 강점을 좀 갖고 있는 현재 주가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비중 35% 정도에서 반 정도, 이 정도 이 매도를 하면서 이 중저가 브랜드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좀 매수 관점으로 포트를 다변화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한 비중을 절반 정도로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LX 인터내셔널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217원에 28%.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좀 4, 오래되셨네요. 5개월 되셨고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게 좀 장투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최근에 조금 HMM 인수전 네. 뭐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네. 가지고 가도 되는지. 맞아요. 그래서 HMM 인수건 관련해서 네. 뭐 주가가 예, 예. 4만 원대까지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 조정받고 있습니다. 예.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이 세 분이시고요. 부정한 분이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부정을 또 당당하게 들어주신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HMM의 인수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수익권을 보셨다가 그때 못 나오셨거든요. 지금 현재가가 25,000원대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사님 부정 의견은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주가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 때문에 일단 부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편말을 들면서도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보유를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저 말 그대로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도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는데 뭐 LX 인터내셔널을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장투를 아마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원래 장투 생각했다가 주가 빠지면 또 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고 이 종목을 현재 갖고 있다라면은 아마 앞으로가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주가 계속 빠지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인내를 하냐가 좀 중요한데, HMM 뭐 인수 그거 떠나서 우리가 원천을 한번 보자고요. HMM 같은 경우에 이제 흠슬라 그래가지고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흠따도 거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슬라 차트를 좀 보게 되면 2020년대 쭉 이제 해상운임 SCFI 그러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2021년도까지 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21년 5월 30일 날 꼭지를 찍고 빠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역 관련주인 LX 인터내셔널 보자고요. 주가 계속 가요. 이 종목은 그동안 계속 갔습니다. 뭐 인수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SCFI 뭐 해상 운임 지수가 고점을 찍고 흠슬라는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동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유지되는 물동량들 속에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실적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2020년 초반까지 주가 갔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선반영이 되고 소진이 되면서 주가 빠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인수 얘기가 나오게 돼서 반짝 올랐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또 니켈 관련주로 엮여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2차 전지 보게 되면은 좋지 않고, 거기다가 시장까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LX 인터내셔널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는 대응에 대한 영역인데
그렇다면은 이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낮은 상황들이고 니켈 관련주 엮여 있게 되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과연 가줄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제 예상대로 주가가 반등이 여의치가 않게 된다라면은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전화하신 분, 그러니까 의뢰하신 분, 지금 이제 LX 인터내셔널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 가지고 가는 게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가지고 계신 소신으로 장기 투자 가능하다라면 이거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상담 의뢰를 하신 것처럼 장기 투자를 생각했지만은 주가가 빠지니까 조금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흔들릴 것 같으면은 요거는 반등시 매도를 하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 보더라도 시장이 괜찮은 상황, 주가가 어느 때 들어가더라도 조정 반대 들어가도 추적이 날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는 참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게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은 가지고 계신 대로, 가지고 계신 소신, 제가 결론 그냥 마지막 결론 낼게요. 가지고 계신 소신대로 장투를 하실 생각이 있다라면 가져간 게 맞지만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마다 흔들린다라면은 매도하시고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꽤 꼼꼼한 상담을 도와드렸네요. 네. 뭐 부정 의견이지만 시청자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은은 형님께서 한진 칼을 가지고 계신데요. 44,155원에 비중은 5%입니다.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이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면은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죠. 맞아요. 네. 오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잠잠했습니다. 맞아요. 한진칼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요. 일단은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한진칼 긍정일지 부정일지 네 분 바로 팻말 들어주시죠. 올 중립은 네. 처음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아직까지 계속 뭐 이슈가 남아 있고 네. 오늘 또 회의 안건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아마 네. 쉽게 설명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손여러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내일도 좀 상승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한진칼은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네, 우선 보세요? 중립 의견을 드린 이유가 네. 정말 확실하게 잘 알 수 없기 때문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일단은 수급전을 보면 이제 어떤 좀 일정주 관점으로 지켜보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에어부산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항공주에 대한 투심이 돌았는데 때마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간의 합병 뉴스, 합병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좀 외인과 그냥 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병 기일에서 어떤 합병 여부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17시간 전에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하루 앞두고 사내이사 돌연 사임. 뉴스들이 종합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걸 긍정으로 봐야 될지 부정으로 봐야 될지. 그 다음에 보통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면 보통 한진칼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이런 건 다 결과론적인 얘기죠. 어떤 뉴스 기대감이 있는데 시장에서 이 관련주 중에 어디까지 수급이 들어올까? 이거를 맞추는 사람은 사실 여기 없겠죠. 저 돈방석에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런 테마주 봤을 때 보통은 이런 뉴스 나오면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급이 모이면서 테마로 움직이는 거고 그런 수급이 있을 때 한진칼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아시아나 항공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아시아나 IDT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이런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지는 이제 수급 동향이랑 캔들이랑 뉴스를 보는 건데 지금 한진칼은 완전히 아시아나 IDT랑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낙수 효과도 거의 안 왔죠. 근데 오늘은 외인 순매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주주총이 이어가지고 어떤 이 합병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아나항공 이사부는 사임을 했다. 저는 이제 그 주주총회 장도 못 가봤고 이제 내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합병이 날까 안 나올까? 근데 나온 뉴스랑 수급을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뉴스가 긍정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다음에 한진칼에 외인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뭐 너무 큰 욕심을 갖기보다는 부디 최근 2, 3거래일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하는 뉴스가 나오기를 바라시고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랑 아시아나IDT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강하게 슈팅 나오고 추세 유지했을 때 낙수 효과가 한진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뉴스 나왔을 때마다 강하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당 뉴스가 한진칼의 거래량 실리면서 움직이면 그때 분할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한진칼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제가 4만 원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4만 6천 원, 2차 목표가는 4만 8천 원 잡고 4만 8천 원 돌파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중립이 나온 건 저희 주상전화 시작하고 참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어렵다는 말이겠죠. 네, 손절가 목표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726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성광밴드를 들고 계시고 네. 14,800원의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올 초까지만 해도 조선업황에 좀 빅사이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했는데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 두 분, 부정이 한 분, 네, 예. 긍정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팻말 들어주신 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제 좀 그 기대감이 좀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기대감 소멸된 건 아니고요. 네.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아,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네. 이 조선주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소위 LNG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LNG선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보통 수주받는 게 17만 3천 톤 세제곱미터급이거든요. 이게 대형 표준인데 이거의 원가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마 수주란지 이런 부분들 좀 그 실장에서 보는 게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 아시는 분 대부분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수주 얘기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잖아요.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흑자 수주를 받았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대우조선해양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2021년 5월 달부터 이제 흑자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주를 받으면 배를 바로 건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최대한 설계하는데 최대 한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게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건조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21년도 5월 달부터 흑자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설계하는데 최대 18개월까지 걸린다. 그러면은 2021년 하반기, 2022년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터 이제 그 건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흑자 수주가 아니라 돈 된 수주를 언제부터 받았냐면은 2022년도 상반기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또 반영되려면 내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는 흑자 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상반기에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거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선주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자력하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진짜 5년 지금 주가 안 좋을 때 한 5년 장기 투자할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몰빵해가지고 5년 뒤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라면은 힘들다라면은 조선자재 원자는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장황하게 조선주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성강밴드 차트 한번 보자고요. 성강밴드 차트 보시면은 그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쭉 우상향을 하다가 언제부터 꺾였냐면은 8월 9일을 기점해서 주가가 꺾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와 겹치냐면은 지금 조선주 아무거나 볼게요.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주가가 괜찮았었다가 언제 정점이냐면은 보세요. 7월 17일 날 정점이죠. 7월 17일 날 정점을 찍고 조선주 주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강밴드 흐름 볼게요. 성강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8월 9일 날 정점이긴 하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7월 13일 날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자, 조선주하고 소위 말하는 조선기자재 피팅주하고 주가 흐름은 현재 같이 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조선주가 돌아서지 않게 된다라면 성강밴드도 안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돌아서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건데 이 돌아서는 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에 대해서 나는 참기 힘들다, 못 견디겠다, 빨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손절하는 게 맞다. 네. 아니요, 그렇게 손절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대형주가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리잖아요 지금. 네, 대형주가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잖아요.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조범수 팀장님께서는 긍정 의견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조선 이야기가 참 잠잠하거든요. 맞아요. 이때를 좀 노려봐야 될까요, 팀장님? 네, 이미 이사님이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네. 뭐라고
크게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실적 관련돼서 이제 시간 지나는 부분도 이제 다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다만 실적 부분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결국 테마성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다면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는 거는 이미 어찌 보면은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들어갈 실적 부분을 미리 선반영하는 종목들도 어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후공정 중에 한미반도체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실적 꼭 이제 미래 실적 대비해 가지고 더 이제 성장 가치가 더 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항상 접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동일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인 이슈로 전해드렸고요. 사실 현재 구간 싸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 내에서 에너지 쪽보다는 그래서 시장 반등세가 어느 향방으로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냐 조선이냐 놓고 본다면은 반도체가 먼저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선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모습이고 shipping 비용도 좀 체크를 해봤어요. shipping 비용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큰 변동성은 또 최근에 없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가 초반에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 LNG 관련된 부분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다시피 shipping 비용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항상 이 수주권에 미치고는 합니다. 다만 근데 현재 상황 내에서는 큰 변동성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구간 접근해 보실 법한 구간이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저도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오히려 볼 거면 반도체 섹터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광밴드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다음 시청자분은 6803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고바이오랩을 갖고 계시는데 1,300원에 들어가셨고 10%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들어왔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바이오 종목에 한 종목 들어왔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고바이오랩은 중립두분, 부정 네. 두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성훈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바이오주는 지금 이제 맥을 못 쓰는 건지 고바이오랩은 지금 어떻게 전략을 좀 짜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그 생물이나 이런 그 세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한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몇 번 점프했을 때가 뭐 카카오 헬스케어나 또 이제 셀트리온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이나 또 이제 그 뭐 지분 인수 이런 루머가 좀 돌았을 때만 주가가 좀 한 번씩은 좀 올랐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부터 뭐 4월 이후부터는 이 주가가 뭐 오르지도 않고 오르고 떨어지는 걸 떠나가지고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 어떤 그 메리트가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바이오랩의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기업과의 협업에 의한 그런 또 지분 인수 이런 부분이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한국바이오협회나 여러 가지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좀 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적자 폭이 지금 적자를 계속 지금 가는 현재 시점에서 물론 이제 답답하시겠지만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매수가를 낮춘다 뭐 이런 부분은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뭐 대형 제약사도 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있고, 특히 이제 중소형 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특징이죠. 제약바이오가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성공해서 신약이 좋았을 때 매출 크게 잡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기다리는 산업 특성이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긴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좀 비중이 너무 늘리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 말씀드렸던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도 좀 투자하는 부분도
좀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대형주로 접근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1시간 넘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타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오늘부터 또 새롭게 진행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마디씩 우리 전문가분들에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가장 먼저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외인과 기관의 흐름을 좀 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주평은 그들은 다 계획이 있는 듯이라고 했는데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방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각자 소신껏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거래 금액이 좀 줄고 있는 부분은 아쉽지만 매매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매매가 소극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요즘 시장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잘 발표하는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FOMC가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럼 밑바탕에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식 경력이 기신 분들께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과연 유럽 중앙은행이랑 FOMC가 기준금리 동결됐을 때 그 뒤에 추가 인상이 없을까?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미국 같은 경우 3%고 유럽 같은 경우 4%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목표치는 2%입니다. 만약에 FOMC랑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끝으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좋을 텐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기준금리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매를 빨리 맞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데 이렇게 매가 좀 지지부해질 경우에는 거래 대금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이 그렇다고 국내 시장에 매도를 하고 있느냐? 매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개 하나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매도세가 더 클 뿐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전체적인 섹터보다는 5개 한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뭐 AI나 로봇 이런 종목들도 많은 개인 투자분들 사이에서 뇌리에서 잊혀지겠지만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옥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 장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조범수 팀장님은 내일 시장 한마디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싸 보이는 구간까지 완 상황이기 때문에 주워 담았으면 싶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의하자라고 좀 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다가오는 10월 31일 AMD 실적 내지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FOMC 향후 이제 찾아오는 11월 중순에 있는 예상한 미국 예산안 협상 기간까지 정말 그 11월 중에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겹쳐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좀 언제나 모든 자산을 투입해서 저가권이라고 싸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부 현금을 쥐신 상황에서 관망하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었을 때는 현재 시장 내에서 어찌 보면은 불합리한 어찌 보면은 악재적인 재료로 사용하던 부분들이 하나 두 개씩 좀 제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 내에서 반도체에서 큰 틀로 문제를 삼고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함께 이제 또 만난다. 이제 합의를 또 본다라는 이야기가 또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또 해소된 부분입니다. 이제 대형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속적으로 실적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충분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으나 FOMC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 총 2번 남은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릅니다. 시장은 물론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셨을 때는 지금 아직은 좀 천천히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빅테크들 실적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시장에서 어찌 보면 조정세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고 이전에 가장 큰 상승세를 이끌었던 종목 중에 가장 특징적인 섹터가 저는 반도체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앞선 실적에서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또 AI 실적이 또 크게 커진 모습까지 바라보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굳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공급망 이슈,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걱정하실 필요 없이
더 오히려 좋은 기회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FMC부터 시작해서 애플의 실적 발표, 뭐 고용 보고서까지 이번 주에만 예정된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정태근 이사님의 시장뷰도 들어봐야겠죠. 한 줄평 센스가 또 기대가 되는데 시장 한 줄평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사님? 뭐 지금 시장 구간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섣부른 매도 자제하고 일단은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거든요. 아, 한 줄평은 또 마냥 부정은 또 아니네요. 야, 그 방송 끝나니 또 디스하네요. 예. 아유. 뭐 어쨌든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자막 나간 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변동성 한번 더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게 좀 관건이고 그 확전은 그냥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확전될 것 같으면 이란이 벌써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중동 같은 경우는 그 순위파 시아파 이제 대리전으로 이렇게 가는 양상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남예멘 분쟁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란이 확전에 참전 안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좀 거치면 된다라고 좀 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 시장의 악재는 명확하다 봅니다. 파월이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데이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통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해소될 만한 어떤 이슈들이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연속적으로 기사를 좀 보여드릴 건데 10월 17일 날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연준 내 금리 동결 선언 확산 이래가지고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이제 10월 26일 날 빌 에크먼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 국채 숏 베팅으로 2억 달러 벌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포지션에 대해서 청산을 해가지고 벌써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0월 29일 날 기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월가 큰 손들 국채금리 하락에 과감한 베팅에 나섰다. 국채금리 하락에 베팅에 나섰다는 거죠. 자, 이것들이 다 연결되죠. 여기서 이미 저는 답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기사들 궁금하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저희 이성웅 차장님의 또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오늘 시장 한 줄평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말 거래량도 안 나오고 네. 뭐 관망하는 분위기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 없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이 펀더멘탈로 설명이 지금 안 되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PBR 역사적으로 0.8배가 접근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적으로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도 뭐 지금은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이제 10월달 수출 지표를 본다고 했을 때 작년에도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상황에서 그대로 우리나라 수출 관련 기업들의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 먼 얘기긴 하지만은 수출 지표가 좀 반등세로 보였을 때는 그나마 신락같이 뭐 내년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좀 예측하면서 지금이 바닥이라는 느낌으로 지금 저가 매수를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부분보다도 지금은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에 의해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선대응보다는 후대응이 가장 좀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내일장 전략 한마디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네. 사실 뭐 이번 주 그리고 11월 초까지 이런 빅 이벤트들이 좀 많다 보니까 돌다리는 좀 두드려보고 건너자 이런 의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네. 약간의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조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또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볼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확대 편성으로 여러분들 찾아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